버터를 먹으면 살이 찐다. 이 한 문장 때문에 평생 식탁에서 버터를 밀어내며 살아오신 분들,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적지 않으실 겁니다. 혹시 마음 한켠에서는 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셨나요? 나는 분명 예전보다 적게 먹고 있는데 왜 몸은 점점 더 무겁고 피로는 쌓이고 살은 쉽게 빠지지 않는 걸까 하고요. 저는 오늘 그 오래된 믿음이 얼마나 많은 중장년과 노년의 몸을 서서히 지치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그 오해를 조금만 내려놓아도 몸이 얼마나 다르게 반응할 수 있는지에 대해 조용히 이야기를 꺼내보려 합니다. 저는 올해로 85이 되었고 의사로서 현장을 지켜온 시간은 어느덧 50해에 가까워졌습니다. 그동안 수만 명의 환자분들을 직접 진료하며 병보다 더 깊이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 무엇인지 곁에서 지켜보아 왔습니다. 진료실 의자에 앉은 분들은 하나같이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박사님, 많이 먹지도 않는데 살이 안 빠집니다. 기름기 있는 음식은 보기만 해도 겁이 납니다. 조금만 먹어도 속이 더부룩하고 몸이 무겁습니다. 그 말 속에는 체중에 대한 고민뿐 아니라 나이가 들수록 내 몸을 더 이상 믿기 어려워진 불안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이분들에게 공통적으로 보였던 점은 너무 오랫동안 지방을 적으로 여기며 살아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버터는 살을 찌운다. 동물성 지방은 몸을 망친다. 이런 말들이 반복되다 보니 정작 몸에 꼭 필요한 에너지까지 스스로 차단하고 계셨던 겁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늘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습니다. 정말 문제는 버터일까? 아니면 우리가 잘못 알고 두려워해온 믿음일까 하고요. 이 영상에서는 단 하나의 버터, 그것도 아무렇게나가 아니라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먹었을 때 우리 몸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차분히 풀어가려 합니다. 오랫동안 쌓여있던 지방이 왜 조금씩 빠지기 시작하는지, 이유 없이 계속되던 피로가 왜 줄어드는지, 그리고 자꾸 손이 가던 군것질이 왜 자연스럽게 멀어지는지, 그 과정을 제가 직접 경험한 사례와 수많은 환자분들의 변화를 통해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몸을 괴롭히는 두려움 대신 조금은 편안한 이해로 이어지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라며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적게 먹는데 왜 몸은 점점 더 지치고 무거워질까요? 저는 진료실에서 이 질문을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식사량은 예전보다 훨씬 줄였고 기름진 음식은 피하고 단맛도 참고 있는데도 살은 빠지지 않고 오히려 아침에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어졌다고 말이죠. 어떤 분은 배가 더 나와 보인다고 하셨고 어떤 분은 다리가 늘 붓고 무겁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마음이 조금 아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데 방향이 조금 어긋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살이 찌는 이유를 칼로리로만 설명하는 방식에 의문을 가져왔습니다. 같은 양을 먹어도 어떤 분은 살이 찌고 어떤 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적게 먹을수록 더 지치고 또 어떤 분은 오히려 기운을 되찾습니다. 이 차이는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몸 안에서 어떤 신호가 작동하고 있느냐의 문제였습니다. 실제 진료 현장에서 만난 많은 어르신들은 양을 줄이고 기름을 끊고 단맛을 참고도 점점 더 피곤해지고 있었습니다. 몸은 가벼워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무겁고 둔해진 느낌을 호소하셨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얼마나 먹느냐가 아니었습니다. 무엇이 몸을 지배하고 있느냐, 바로 그 지점이었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서 몸을 가장 빠르고 강하게 지배하는 것은 칼로리가 아닙니다. 바로 인슐린입니다. 이 이야기를 처음 들으시면 조금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슐린은 체중과 피로, 지방 축적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신호입니다. 탄수화물이나 당이 반복적으로 들어오면 몸은 그때마다 인슐린을 분비합니다. 처음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 상태가 매일, 몇 끼니 반복되면 인슐린 수치는 늘 높은 상태로 유지됩니다. 그러면 몸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지금은 에너지가 충분히 들어오고 있으니 지방을 꺼내 쓸 필요가 없다고 말이죠. 이 판단이 계속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미 몸에 저장되어 있던 지방은 그대로 남아있고 새로 들어온 에너지는 또다시 지방으로 쌓이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십니다. 나는 적게 먹고 있으니 괜찮을 거라고요. 하지만 인슐린이 계속 높은 상태라면 몸은 지방을 태우는 쪽으로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 몸을 더 느리게 만들고 피로를 쉽게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식사량을 줄일수록 기운이 빠지고 손발이 차고 움직이기 싫어지는 일이 생깁니다. 살이 빠지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삶의 활력까지 함께 줄어드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늘 같은 말을 드립니다. 살이 찌는 건 먹어서가 아니라 못 태워서 그렇습니다. 지방이 나쁜 것이 아니라 지방을 쓰지 못하는 상태가 문제라는 뜻입니다. 이 말을 처음 들으셨을 때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도 계시고 아직은 잘 와닿지 않는다는 표정을 짓는 분도 계십니다. 그 반응은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지방을 줄여야 살이 빠진다는 이야기만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전환점이 하나 있습니다. 인슐린을 자극하지 않는 에너지를 몸에 공급해주면 몸은 다시 지방을 쓰는 쪽으로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때부터 몸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유 없이 찾아오던 허기가 줄고 식사 사이 간식 생각이 덜 나며 몸이 예전보다 안정된 느낌을 주기 시작합니다. 이 변화의 출발점에 있는 것이 바로 지방, 그 중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해온 버터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왜 많은 에너지 중에서도 버터가 이 역할을 해낼 수 있는지, 그리고 버터가 몸에서 어떤 방식으로 작용하는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살이 빠지지 않던 이유에 대한 이해였다면 다음 파트부터는 그 흐름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가 이어질 것입니다. 배고픔은 위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이 말을 처음 들으시면 조금 의아하게 느껴지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배가 고프면 위가 비었다고 생각해왔고 그래서 무언가를 먹어야 한다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진료실에서 수십 년 동안 수많은 분들을 만나며 제가 깨달은 것은 대부분의 배고픔은 위가 아니라 몸 전체의 에너지 신호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신호는 더 예민해지고 잘못된 방향으로 쉽게 흔들립니다. 버터가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버터는 혈당을 거의 자극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인슐린을 크게 흔들지 않는 에너지라는 뜻입니다. 인슐린이 요동치지 않으면 몸은 급하게 에너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 점이 생각보다 아주 큽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버터를 권했을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는 많은 분들이 예상하듯 체중이 아니라 배고픔의 양상이 달라진다는 점이었습니다. 아침을 먹고도 금방 허기가 져서 간식을 찾던 분들이 어느 순간부터 오늘은 이상하게 간식 생각이 안 나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점심과 저녁 사이에 자꾸 무언가를 집어먹던 습관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몸이 한결 안정된 상태로 오래 유지된다고 느끼십니다. 저는 이 상태를 몸이 안정을 되찾았다고 표현합니다. 억지로 참아서 안 먹는 것이 아니라 굳이 먹고 싶지 않은 상태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가짜 배고픔이 사라지는 순간입니다. 이 가짜 배고픔은 대부분 혈당이 급하게 오르내릴 때 생깁니다. 잠깐 에너지가 들어왔다가 빠져나가면 몸은 다시 불안을 느끼고 더 빨리, 더 강하게 먹으라고 신호를 보냅니다. 하지만 버터처럼 혈당을 흔들지 않는 에너지가 들어오면 몸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천천히 오래 쓸 수 있는 연료가 들어왔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이때부터 배고픔은 공격적이지 않고 조용해집니다. 지방은 단순한 열량이 아닙니다. 이 부분을 꼭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지방은 우리 몸에서 호르몬을 만드는 재료가 되고 세포 하나하나를 감싸는 세포막을 보호하며 신경과 신경 사이에서 신호가 원활하게 오가도록 돕습니다. 특히 중장년 이후에는 이 역할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는 많은 증상들, 이를테면 이유 없는 피로, 집중력 저하, 잠이 얕아지는 느낌, 이런 것들이 지방 부족과 맞닿아 있는 경우를 저는 너무 많이 보아왔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지방을 지나치게 줄인 식사는 오히려 몸을 더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에너지가 들어오지 않는다고 판단한 몸은 점점 더 아끼는 쪽으로 변하고 그 결과 만성 피로와 무기력, 불면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잘 먹지 않았는데도 몸이 무거운 느낌,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은 느낌, 바로 이런 상태입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더 적게 먹어야 하나 고민하시지만 사실은 그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버터는 이 악순환을 끊는 데 도움을 주는 안정적인 연료입니다. 급하게 타버리지 않고 오래 유지되며 몸을 조용히 지지해 줍니다. 그래서 버터를 제대로 활용하기 시작한 분들은 살이 빠지기 전에 먼저 몸이 덜 흔들린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식사 사이 감정 기복이 줄고 배고픔에 끌려다니지 않게 되며 하루의 리듬이 차분해집니다. 저는 이 변화가 체중 변화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떠오르실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버터가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아무 버터나 괜찮은 걸까 하는 궁금증 말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왜 모든 버터가 같은 역할을 하지 않는지, 그리고 특히 어떤 버터를 먼저 선택하는 것이 몸에 부담을 덜 주는지에 대해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버터가 같은 버터는 아닙니다. 이 말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버터라고 하면 하나로 묶어서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몸이 받아들이는 방식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예전에는 괜찮던 음식이 어느 순간부터 부담으로 느껴지는 경험을 하시게 됩니다. 고기를 먹고 나면 속이 더부룩해지고 우유 한 잔만 마셔도 배가 불편해지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기버터는 일반 버터에서 유당과 카제인을 제거한 말 그대로 순수한 지방입니다. 이 과정 덕분에 소화 과정에서 불필요한 자극이 줄어들고 위와 장의 부담을 덜 주게 됩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박사님, 예전에는 우유도 잘 마셨는데 요즘은 조금만 마셔도 속이 불편합니다 라는 말을 정말 자주 들었습니다. 이분들 대부분은 유제품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몸이 더 이상 유당이나 단백질 성분을 예전처럼 처리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고기를 먹으면 속이 더부룩한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단백질을 소화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고 나이가 들수록 이 과정이 자연스럽게 느려집니다. 이때 단백질과 함께 들어오는 지방까지 한꺼번에 부담이 되면 식사 후 불편함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이런 분들께 저는 먼저 기버터를 소량 사용해 보시라고 권해 왔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소화가 쉬운 형태의 지방만 따로 공급해 주기 위함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수없이 보아온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일반 식단에서는 늘 속이 더부룩하고 답답하다고 하던 분들이 기버터를 아주 소량 사용하기 시작한 뒤 이상하게 식후가 편안하다고 말씀하시는 모습입니다. 기름을 더 먹었는데도 속이 편해졌다는 말은 처음에는 본인도 믿기 어려워하십니다. 하지만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필요 없는 자극이 줄어들고 필요한 에너지가 안정적으로 들어오면 위장은 오히려 한숨을 돌립니다. 여기서 제가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름은 무조건 좋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또 많이 먹을수록 좋다는 주장도 아닙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아주 분명합니다. 내 몸에 맞는 형태의 지방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리고 각자의 체질과 상태에 따라 몸이 받아들이는 음식은 달라집니다. 누군가에게 좋은 음식이 내게도 그대로 좋을 필요는 없습니다. 기버터는 특히 유제품에 민감한 분들, 소화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는 분들, 식사 후 불편함 때문에 식사를 즐기지 못하는 분들에게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기버터를 통해 식사에 대한 두려움을 조금씩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먹고 나서 불편할까봐 늘 긴장하던 마음이 풀리면서 식사 시간이 다시 편안해졌다고 하십니다. 저는 이 변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음식이 부담이 아니라 회복의 도구가 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버터를 언제, 어떻게 먹어야 가장 도움이 될까요? 같은 기버터라도 먹는 타이밍과 방법에 따라 몸의 반응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버터를 먹는 시간과 순서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작은 차이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에 대해 차분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버터는 언제 먹느냐가 절반입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어떤 시간에 어떤 순서로 먹느냐에 따라 몸의 반응은 전혀 달라집니다. 저는 이 사실을 수많은 환자분들의 변화를 통해 확인해 왔습니다. 뭘 먹느냐만큼이나 언제 먹느냐가 중요하다는 점은 특히 중장년 이후에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가장 이상적인 시간은 주식사 15분에서 20분 전입니다. 이때 소량의 버터를 먼저 섭취하면 위는 갑작스러운 자극을 받지 않고 천천히 식사를 맞이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버터가 위 점막을 부드럽게 감싸주면서 이후에 들어오는 음식으로 인한 부담을 줄여주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식사 전에 소량의 버터를 드신 분들 중 많은 분들이 식후에 속이 편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기분 탓이 아니라 몸이 느끼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이 타이밍의 또 다른 중요한 역할은 식후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완화해 준다는 점입니다. 식사를 시작하기 전에 안정적인 지방 에너지가 먼저 들어오면 몸은 갑작스럽게 당을 처리하느라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 결과 인슐린의 반응도 한결 부드러워지고 식사 후 찾아오던 졸림이나 급격한 피로감이 줄어들게 됩니다. 특히 식사 후에 왜 이렇게 나른하지? 라고 느끼셨던 분들께 이 변화는 분명하게 체감됩니다. 아침 식사 전이나 점심 식사 전에 소량의 버터를 섭취하는 것이 좋은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은 몸의 에너지 방향을 정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때 버터를 통해 안정적인 연료를 먼저 공급해주면 하루 전체의 식욕이 훨씬 차분해집니다. 점심 전 섭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후에 이유 없이 간식이 당기거나 식사량이 점점 늘어나는 분들에게 이 작은 습관은 생각보다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들었습니다. 박사님, 요즘은 점심 먹고 나서 군것질 생각이 덜 나요. 아침에 버터를 조금 먹었더니 오후까지 배가 편안합니다. 이런 변화는 억지로 참아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몸이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이 안정감이 쌓이면 식사에 대한 태도도 서서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다만 모든 분들에게 같은 속도를 권할 수는 없습니다. 담낭 제거 수술을 하신 분들이나 오랫동안 저지방 식단을 해오신 분들은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분들의 몸은 지방을 처리하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욕심을 내기보다는 아주 소량, 손톱만 한 크기 정도로 시작해 몸의 반응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조금 불편하다 느껴지면 쉬어가고 괜찮다면 천천히 늘려가면 됩니다.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음식은 시험이 아니라 대화라고요. 몸이 보내는 신호를 듣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버터를 언제 먹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떠오르실 겁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혹시 많이 먹어서 오히려 역효과가 나지는 않는지 말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버터를 섭취할 때 안전한 양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 차분히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몸은 항상 신호를 보냅니다. 다만 우리가 그 신호를 너무 자주 무시해 왔을 뿐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늘 이 이야기를 먼저 꺼냅니다. 몸은 한 번도 이유 없이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다고요. 불편함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고 그 이유를 알아차리면 방향을 바꾸는 일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버터를 섭취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시작하시는 분이라면 3에서 5g이면 충분합니다. 눈으로 보면 아주 적은 양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조금 먹어서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몸은 적은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특히 오랫동안 지방을 제한해 온 분들의 몸은 더욱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많은 양을 넣어주는 것은 잠들어 있던 시스템을 갑자기 흔드는 일과 비슷합니다. 저는 항상 천천히 시작하라고 말씀드립니다. 몸이 어느 정도 적응하고 나면 5에서 10g 정도까지는 무리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정도면 하루의 에너지 흐름을 안정시키는데 충분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버터는 많이 먹을수록 좋다는 음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필요한 만큼이면 충분합니다. 더 많이 먹는다고 해서 더 빨리 살이 빠지거나 더 큰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과하면 몸이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버터를 섭취한 뒤 설사가 나거나 속이 더부룩해지거나 피부에 트러블이 생긴다면 그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몸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는 신호일 뿐입니다. 이럴 때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시며 역시 나한테는 안 맞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시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 신호는 속도를 줄이라는 메시지입니다. 양을 줄이고 쉬어가라는 뜻입니다. 특히 오랫동안 저지방 식단을 해오신 분들 혹은 소화 기능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는 분들은 이런 신호를 더 잘 살펴야 합니다. 몸은 갑작스러운 변화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조금씩 안전하다고 느끼는 범위 안에서만 변화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몸과 싸우지 말고 대화하십시오. 몸이 보내는 신호를 억지로 누르거나 무시하지 말고 그 뜻을 읽어주어야 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한 어르신은 처음에 기버터를 시작하고 나서 며칠간 속이 더부룩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중단하려고 하셨지만 저는 양을 절반으로 줄이고 하루를 쉬어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조절하자 며칠 후에는 불편함이 사라지고 오히려 식사 후가 편안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이 사례는 아주 특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몸의 신호를 존중하면 몸은 다시 균형을 찾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건강을 노력이나 인내의 문제로만 배워왔습니다. 참아야 하고 버텨야 하고 불편해도 견뎌야 한다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몸은 그런 방식으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몸은 이해받을 때 회복됩니다. 버터를 포함한 모든 음식은 그 이해의 도구일 뿐입니다. 이제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또 하나의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르실 겁니다. 이렇게 지방을 섭취해도 정말 괜찮은 걸까? 동물성 지방은 결국 병을 부르는 건 아닐까 하는 오래된 의문 말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우리가 오랫동안 두려워해온 포화지방에 대한 이야기를 차분히 그리고 솔직하게 풀어보려 합니다. 포화지방이 포화지방인 이유를 아십니까? 이 질문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잠시 생각에 잠기십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포화지방이라는 말을 위험한 단어처럼 들어왔지만 정작 그 의미가 무엇인지 차분히 설명드릴 기회는 거의 없었습니다. 포화지방은 이름 그대로 분자 구조가 꽉 차 있는 지방입니다. 빈자리가 적고 그래서 구조적으로 안정적입니다. 이 안정성 덕분에 열이나 공기에 쉽게 변하지 않고 산화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산화라는 말을 조금 풀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음식이 산화된다는 것은 쉽게 말해 상하고 변질되고 몸에 자극이 되는 상태로 바뀐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오래된 기름에서 불쾌한 냄새를 맡을 때 그게 바로 산화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포화지방은 이런 산화가 상대적으로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점이 노년기 식단에서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자극에 더 민감해지고 작은 염증에도 크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수십 년 동안 진료실에서 관찰해 온 바로는 동물성 지방 자체가 혈관을 막거나 심장병을 직접적으로 일으킨다는 명확한 증거는 현실에서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물론 과하면 어떤 음식이든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양의 동물성 지방을 섭취했다고 해서 그것이 곧바로 혈관에 들러붙고 병을 만든다는 단순한 공식은 실제 환자들의 몸에서는 잘 들어맞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는 반대의 장면을 더 자주 보았습니다. 지방을 지나치게 두려워해 오랫동안 피하신 분들이 만성피로와 근력, 저하, 추위를 심하게 타는 증상을 호소하셨습니다. 이런 분들의 식단을 살펴보면 기름은 거의 없고 탄수화물 위주로 구성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에너지는 들어오지만 오래 가지 못하고 몸은 늘 불안한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 불안정함이 반복되면서 혈당의 변동이 커지고 그 과정에서 몸에 부담이 쌓이는 경우를 저는 너무 많이 보아왔습니다. 포화지방에 대한 두려움은 대부분 아주 오래된 이야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한때는 모든 지방이 하나로 묶여 나쁜 것으로 여겨졌고 그 인식이 지금까지도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의 실제 몸을 보며 그 이야기가 얼마나 단순화되어 있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방 자체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그 지방이 얼마나 안정적인지, 몸에 들어왔을 때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지였습니다. 동물성 지방은 적절히 사용했을 때 몸에 큰 혼란을 주지 않습니다. 천천히 쓰이고 갑작스러운 혈당 변동을 일으키지 않으며 에너지의 흐름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해 줍니다. 그래서 저는 포화지방을 무조건 피해야 할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대신 어떻게, 얼마나, 어떤 맥락에서 사용하느냐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이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또 하나의 궁금증이 생기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할 기름은 무엇일까 하는 질문입니다. 모든 문제가 포화지방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면 몸을 더 힘들게 만드는 진짜 원인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다음 파트에서는
우리가 무심코 사용해온 기름들, 그리고 그 기름들이 몸에서 어떤 작용을 하는지에 대해 조금 더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문제는 기름 그 자체가 아니라 산화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시면서도 한편으로는 조금 낯설어 하십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기름은 나쁘다라는 한 문장으로 모든 것을 정리해 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수십 년 동안 환자분들의 몸을 지켜보며 확신하게 된 것은 어떤 기름을 먹느냐보다 그 기름이 몸 안에서 얼마나 안정적으로 유지되느냐가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정제된 식물성 기름은 생각보다 쉽게 산화됩니다. 공장에서 높은 열과 압력을 가해 짜낸 기름들은 이미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부터 구조가 불안정해지기 쉽습니다. 이 기름들이 공기와 열빛을 만나면 빠르게 변질되고 그 상태로 몸에 들어오면 염증 반응을 일으킬 가능성이 커집니다. 저는 이런 기름을 오랫동안 사용해 온 분들일수록 이유를 알 수 없는 피로감이나 몸 여기저기에 불편함을 호소하는 경우를 자주 보아왔습니다. 산화된 기름은 몸에 들어와도 곧바로 눈에 띄는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합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수년, 수십 년에 걸쳐 조금씩 부담을 쌓아가기 때문입니다. 몸은 늘 참고 버티다가 어느 순간 신호를 크게 보내기 시작합니다. 관절이 불편해지고 혈액 검사 수치가 달라지고 예전 같지 않은 피로가 일상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때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고 생각하시지만 저는 식탁 위의 기름을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반면 버터와 동물성 지방은 시간이 지나도 비교적 안정적인 편입니다. 상온에 두어도 급격히 변질되지 않고 열을 가해도 구조가 크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차이는 몸에 들어왔을 때의 반응으로 그대로 이어집니다. 안정적인 지방은 몸을 자극하지 않고 조용히 에너지로 쓰입니다. 그래서 식후에 불편함이 덜하고 몸의 리듬도 비교적 차분하게 유지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한 어르신은 평생 식물성 기름이 건강에 좋다는 말을 믿고 요리할 때마다 특정 기름을 넉넉히 사용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유 없이 속이 더부룩하고 몸이 무겁다는 호소가 계속되었습니다. 식단을 자세히 살펴보니 기름의 종류와 사용 방식이 문제였습니다. 그분께 조심스럽게 조리용 기름을 바꾸고 사용량을 줄이도록 권해드렸을 뿐인데 몇 주 뒤에 몸이 한결 가볍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한 약을 쓰지 않아도 몸은 금세 반응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지방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불안정한 상태로 몸에 들어오는 기름입니다. 노년기 건강에서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생각보다 큰 방향 전환을 만들어냅니다. 무엇을 줄일지보다 무엇을 바꿀지가 더 중요해지는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식물성 기름을 완전히 피해야 할까요? 아니면 선택의 기준이 따로 있는 걸까요? 다음 파트에서는 꼭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식물성 기름의 기준과 어떤 선택이 몸에 부담을 덜 주는지에 대해 차분히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식물성 기름을 아예 쓰지 말아야 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만 원칙은 분명합니다. 조리는 가능한 한 버터로 하고 정말 필요할 때만 올바른 식물성 기름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기준만 지켜도 식탁 위에 혼란은 크게 줄어듭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늘 무엇을 더 먹을지 고민하기 전에 무엇을 바꿀지부터 생각해보세요 라고 말씀드립니다. 기름은 그 시작점으로 아주 좋은 주제입니다. 식물성 기름이 모두 나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너무 쉽게, 너무 아무 생각 없이 사용해 왔다는 데 있습니다.
마트 진열대에는 수많은 기름이 놓여 있고 포장에는 건강에 좋다는 말이 가득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몸이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기름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기름의 종류와 사용 방식은 몸 상태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복잡하게 외우실 필요 없이 3가지만 기억하셔도 충분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코코넛 오일입니다. 코코넛 오일은 비교적 안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 열에 강한 편입니다. 조리 과정에서 구조가 쉽게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식물성 기름을 사용해야 할 때 선택할 수 있는 기름 중 하나입니다. 다만 향이 있는 편이기 때문에 음식에 따라 소량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입니다. 이 기름은 조리용이라기보다는 음식에 곁들이는 용도로 더 적합합니다. 샐러드나 완성된 음식 위에 살짝 더하는 정도라면 몸에 부담을 주지 않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엑스트라 버진이라는 표시입니다. 정제 과정을 최소화한 기름이어야 그나마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열해서 쓰는 용도로는 조심해야 합니다. 셋째는 아보카도 오일입니다. 아보카도 오일 역시 비교적 안정적인 식물성 기름에 속합니다. 맛과 향이 강하지 않아 조리에 사용하기 편하고 열에도 비교적 잘 견딥니다. 다만 이 역시 많이 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필요할 때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3가지 외의 기름들을 모두 나쁘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노년기 식단에서는 선택의 폭을 줄이는 것이 오히려 몸을 편안하게 합니다. 종류가 많아질수록 판단은 어려워지고 사용량은 늘어나기 쉽습니다. 저는 단순함이 곧 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잡하게 관리하려다 보면 어느 순간 지치게 되고 결국 예전 습관으로 돌아가기 쉽기 때문입니다. 조리할 때는 가능하면 버터를 우선으로 하십시오. 버터는 열에 비교적 안정적이고 소량으로도 풍미와 포만감을 동시에 줄 수 있습니다. 음식이 만족스러워지면 자연스럽게 과식도 줄어듭니다. 이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몸이 느끼는 만족감의 문제입니다. 반대로 기름을 지나치게 피하면 음식은 밋밋해지고 그 부족함을 다른 음식으로 채우려다 오히려 균형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특정 기름을 찬양하거나 배척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몸이 덜 흔들리는 선택을 알려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은 더 이상 극단적인 방법으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조금 덜 자극적이고 조금 더 안정적인 선택이 쌓일 때 몸은 서서히 달라집니다. 이제 여기까지의 이야기를 천천히 되짚어보면 하나의 흐름이 보이실 겁니다. 살을 빼기 위해 굶는 것이 아니라 지방을 두려워하지 않고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 몸을 억지로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 편안해지는 방향으로 식탁을 정리하는 것. 다음으로 이어질 마무리에서는 이 모든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하며 어떻게 일상에 무리 없이 적용할 수 있을지, 그리고 왜 이 방식이 오래 지속될 수 있는지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를 천천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는 평생 환자분들께 같은 말을 반복해 왔습니다. 회복을 위해 드시라는 말입니다. 살을 빼기 위해, 병을 막기 위해, 혹은 두려움 때문에 먹는 음식은 몸을 편안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오히려 몸은 더 긴장하고 더 움츠러들게 됩니다. 하지만 회복을 염두에 두고 먹는 음식은 양이 많지 않아도 몸에 신호를 줍니다. 이제 괜찮다고, 더 이상 버티지 않아도 된다고 말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내용은 결코 복잡하지 않습니다. 살이 찌는 이유는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몸이 지방을 태우지 못하는 상태에 오래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라는 점. 버터는 제대로 사용하면 혈당을 흔들지 않고 몸을 안정시키는 연료가 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양이 아니라 타이밍과 몸의 신호를 존중하는 태도라는 점입니다. 여기에 기름을 고를 때는 불안정한 것을 줄이고 안정적인 선택을 하는 것만으로도 몸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버터는 올바르게 사용하면 살을 찌우는 음식이 아니라 몸을 원래의 연소 상태로 천천히 되돌려주는 도구가 됩니다. 급하게 변화를 만들 필요도 없고 무언가를 극단적으로 끊을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저녁 식사 전에 아주 소량으로 시작해 보셔도 충분합니다. 몸이 편안한지, 식후가 어떤지, 하루의 리듬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저 관찰해 보시면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이미 변화는 시작된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식탁에 그리고 몸에 조금의 안도감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제 무엇을 먹어도 불안해야 하는 나이가 아니라는 것. 내 몸은 여전히 회복할 힘이 있다는 것을 느끼셨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건강은 단번에 바뀌지 않지만 방향은 오늘 바뀔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도움이 되셨다면 다음 영상에서도 다시 만나 뵙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앞으로도 어렵지 않고 부담 없는 방법으로 노년의 몸을 돌보는 이야기를 계속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내일의 몸이 오늘보다 조금 더 편안하기를 바라며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